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을 넘어 만점의 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총평 마지막 부분에 도망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라고 저랑 같이 1번부터 몇 번까지 20번까지 함께 꼼꼼하게 문제 풀어보자고 약속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많이 안 도망가셨네요. 혹시 여러분들 이 중에 바로 총평을 안 보시고 바로 이 문제풀이 해설 강의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은 꼭 총평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동기부여를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요. 바로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여러분. 1번은요, 전형적인 단골이에요. 1번 단골. 바로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항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문항을 푸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보셔야 하는데, 그때 주어와 수어의 관계를 잘 보셔야지만 자연현상인지 사회문화 현상인지를 헷갈리지 않고 구분하실 수가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밑줄 친 기역에서 디귿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어요. 자, 보도록 하죠. 자, 호르몬은 인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어, 자, 호르몬 그 자체는 인간이 개입을 해서 흐르게 하거나 분비되게 하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바로 기역은요, 자연 현상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몸의 각 기능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호르몬의 역할이죠. 반면 인간의 산업활동을 통해서 생성된 환경호르몬은, 여기 잡으셔야 돼요. 환경호르몬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신체 내 여러 기관의 기능을 방해한대요.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환경호르몬이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보다 자연현상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환경호르몬은 생식기능장애, 성장장애뿐만 아니라 각종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환경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뭐라고요? 필요하다. 자, 주의가 필요한 거는 결국 누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인 사람이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디귿은요, 사회 문화 현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기역부터 디귿의 선지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 기역과 같은 현상은요, 기역은요 여러분 자연현상이었죠.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공존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회 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기역에는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2번은요, 니은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여러분, 니은은 뭐였는데요?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은요, 가치 함축적인 것이 아니라 몰 가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 가치까지만 제가 적어드릴게요. 다음 3번입니다. 자, 디귿과 같은 현상은요, 디귿은 뭐였는데요? 사회문화 현상이죠. 자,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정답이네요, 그렇죠? 정답은 3번에서 정답이 되겠네요. 개연성의 원리.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확률적으로 존재해서 예외가 있을 수 있는 형태, 이것을 개연성의 원리라고 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요 4번을 보도록 할게요. 4번에 기역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존재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존재법칙은요 자연현상의 특징입니다. 자연 생태계 그대로, 자연현상 그대로 인간의 가치가 개입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성격, 자연현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은 모두 다 뭐예요? 자연현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달리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모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자, 요거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경험적 자료로 연구가 가능하다. 별표 좀 터주세요. 별표 치자, 얘들아. 자, 그래서 니은은요 자연현상이고 디귿은요 사회문화 현상인데 경험적 자료? 자, 여러분 이거 결론은요, 이거 모두예요. 모두.
자연현상이든 사회문화현상이든 인간이 연구자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집니다. 자, 이게 나온 김에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 자연현상과 그다음에 사회문화현상, 사회라고만 쓰죠. 이거의 공통점, 요건 좀 잡고 갈게요.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공통점 좀 생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5번 선지에 나왔던 경험적인 자료로 연구가 가능하다. 경험적인 자료로 연구가 가능하다. 이 부분 대표적인 공통점으로 굉장히 빈도수가 높게 출제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편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점도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가지지만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죠. 어쨌든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자연과 사회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가 필연성, 확실성의 원리에 따라서 예외 없이 항상 성립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회문화현상은 인과관계가 일반적으로 성립하긴 하는데 예외적으로 개연성의 원리, 확률의 원리에 따라서 예외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뭐다? 인과관계가 자연현상이든 사회문화현상이든 존재하는 것은 공통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공통점으로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여러분들. 좀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 2번인데요. 자, 2번 문제. 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관점 나오면은 먼저 구조화 잡아주시면 되죠.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거시적인 관점, 그다음에 미시적인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대표적으로 기능론과 갈등론을 여러분 공부하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 줄여서 우리가 상상론이라고 표현하죠. 요 구조화를 잡으신 다음에 제시문을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 부정어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갑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권력과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키워드 나왔네. 어디 숨어 있었어? 자, 기득권층에 의해 이주민들이 사회적 희소가치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좀 참고하셔야 돼요. 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나 가지고 싶어요. 원해요.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자원 희소성 같은 개념에 의해서 모두 다 평등하게 가질 수 없는 그런 경제적 가치를 사회적 희소가치라고 하는데 이것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기득권층에 의해서 희소가치가 독점돼서 상대적으로 이주민들은 그것을 가질 수 없어서 배제되어진다. 무슨 관점으로 보는 거죠? 갈등론적 관점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네요. 을을 볼게요.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규범을 습득하지 못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키워드 나왔어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잘 적응을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입장. 여러분 뭐죠? 기능론적 관점이 되는 거죠. 되죠? 자, 그 다음에 병은요. 사회 구성원들이 이주민을 이방인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이거 잡을 수 있어야 돼. 바라보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이런 바라보고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때 바라보고라고 하는 것은 메모 가능해 얘들아. 의미 부여
의미 부여, 의미 부여, 의미 부여하는 거죠. 바라보고 이에 대해 이주민 역시 스스로를 우리 사회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키워드 나왔네요. 인식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렇게 의미 부여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이고 의미 부여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관점 뭐였죠, 여러분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습니다. 자, 갑을병 다 잡았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선지를 함께 보도록 하죠. 자, 1번 선지. 자, 1번 갑의 관점은 여러분 갈등론이었죠. 개인의 행동이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 여러분 요거 잡을 수 있어요?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 요거 뭘 말하는 거냐면 상황정의 말하는 거예요. 상황정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정의 말하는 건데, 자, 상황정의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상상론을 말하는 거죠. 상상론. 근데 지금 갑은 무슨 관점이었어요? 갈등론이었잖아. 매칭이 안 되죠, 여러분? 틀렸어. 그다음에 2번에 을의 관점은 요거 여러분 빨간색 볼펜 들어봐봐. 빨간색 볼펜. 뭐 해야 돼? 별표. 별표 쳐주세요. 별표. 자, 그래서 을의 관점은 기능론의 관점이었죠. 그래서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된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여러분 요거 포인트 잡아야 돼. 포인트. 비판을 잡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기득권만 딱 보고 나서 이거 뭐야, 이거 갈등론 선지 아니야, 기득권 갈등론 키워드잖아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틀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거야. 기능론이 맞는 선지거든. 정답은 2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기능론은요, 사회의 유지와 안정, 여기에 방점이 있잖아. 사회의 질서 유지와 안정, 여기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체제, 기존의 계층적이고 수직적인 사회체제가 어떻게 하면은 자기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의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사회에서 기득권층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유리한 관점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능론이라고 하는 거 너무 지나치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추구하면 기존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할 수 있다는 거지. 되지, 얘들아? 그냥 기득권층만 보고 갈등론으로 고른 애들 진짜 반성해라, 얘들아.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병의 관점은 집단 간 갈등을, 병이 뭐였는데 병은 상상론이었지? 집단 간 갈등을 사회구조의 필연적 속성으로 본다. 갈등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구조적 모순 때문에. 무슨 관점이야, 여러분? 요거 갈등론적 관점이야.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죠? 여러분 3번 틀렸습니다. 4번이에요. 병의 관점은 상상론인데요. 을의 관점과 달리, 자, 을은 뭐였죠? 을은 기능론이었죠.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 이거 뭐예요? 기능론적 관점이잖아요.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한다. 기능론. 이거 뭘 말하는 건데? 사회 유기체설. 사회 유기체설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4번 선지는 기능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갑에서 병의 관점은 모두, 여러분 항상 모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 이게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설명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 사회 구조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구조화시켰던 요 거시적 관점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거시적 관점. 그랬을 때 기능론과 갈등론은 거시적 관점이었어. 그쵸, 여러분들? 하지만 상상론은 미시적 관점이었기 때문에 이 모두라고 하는 바운더리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모두 이게 틀린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정답은 2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 자, 문화 이해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문화 이해 태도. 이렇게 쭉 빼가지고. 자, 문화를 여러분, 자, 평가의 관점으로 볼 건지 말 건지 요걸로 분석을 하는 거야. 자, 문화를 과연 우월하다, 우월하지 않다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문화 뭐라고 한다? 문화 절대주의라고 해요. 문화 절대주의. 문화 절대까지만 쓸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화 절대주의 안에 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자문화 중심주의라 그래서요.
다른 나라 문화보다 내가 속한 문화가 짱이야 라고 평가하는 거죠. 반면에는 문화 사대주의가 있죠. 우리나라 문화보다 다른 나라 문화가 맹목적으로 짱이야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거죠. 이 두 가지 관점이 여기에 포함되어져서 문화를 평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반면에 문화를 평가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문화를 무슨 관점으로 바라본다? 이해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문화는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의미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무슨 관점이라고 한다?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요 정도만 구조화 시키셔서 정리해 두시면은 문제 분석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제시문 같이 보도록 할까요, 얘들아? 일로 와봐, 얘들아. 제시문. 자, 이 갑이야. 갑이 말하는 거 보자. 자, 이 나라 전통 건물의 지붕 모양이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니? 이게 우스꽝스러워요, 여러분. 멋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지붕 양식에 비하면 아하,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군. 너무 무시했다. 갑은 너무 무시하고 있네. 그렇죠? 갑은 어떤 태도인 거예요?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네. 자문화 중심주의. 반면에 을은요. 자, 각 지역의 지붕 모양은 그 사회의 자연 환경 및 사회적 맥락에 따라, 여러분 키워드 잡아야 돼. 사회적 맥락에 따라 형성된 거야. 그래서 나름의 키워드 잡자 얘들아.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뭐해? 인지용 해줘야 돼. 인정은 뭔데 얘들아? 결국에 이해하자는 뜻이야. 이해해 주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상대주의 관점이 되겠네요. 되지 얘들아? 자, 1번. 자, 갑의 태도는요. 자기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자기 문화가 짱이라고 하는데 자기 문화 주체성 상실하는 건 좀 너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틀렸는데 얘가 틀린 이유는 뭐냐면 얘는 사대주의에 가까운 선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 사대주의를 설명하는 선지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다음 2번 선지는요. 갑의 태도는 맹목적으로 타문화를 추종한다라고 하는 비판받는다. 이런 비판 누가 받을 수 있겠니? 당연히 문화 사대주의가 받을 수 있겠지. 1번과 같은 맥락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 볼까요, 여러분? 3번 선지. 내가 이거 지워버렸다. 다시 쓸게요, 여러분들. 이해. 그 다음에 상대주의. 자, 3번. 을의 태도는요. 국수주의적 태도를 초래할 수 있다. 자, 국수주의라고 하는 것. 자, 국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편협하게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를 배제시키고 배척하는 태도를 국수주의라고 합니다. 편협하게. 그래서 국수주의 태도는 어떤 태도에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근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을의 태도가 아니라 누구의 태도다? 갑의 태도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의 태도는 을의 태도에 비해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유리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무시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다른 나라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 너무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상대주의를 뜻하기 때문에 갑의 태도라기보다는 누구의 태도다? 을의 태도에 가깝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정답은 이제 5번이 나와야 되겠죠? 1, 2, 3, 4번에서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을의 태도는요. 갑의 태도와 달리 문화를 평가가 아닌 와하, 뭐라고요? 이해의 대상으로 본다. 맞죠, 여러분들? 정확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괜찮으시죠? 여러분. 자, 다음 문제인데요. 자, 문제 읽어보면은요. 자, 사회 조직의 형태, AB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뭐라고요? A에서 B는 아하, 관료제와 탈관료제 단서 조항을 줬으니까 여러분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가자. 자, 산업사회에서 여러분 요거 잡아야 돼. 요거 중요한 거 나왔네. 자, 산업사회에서 일반적인 사회조직 형태. 요거는 공부한 사람이 알지. 뭐예요? 산업사회에서는 관료제가 일반적이야, 탈관료제가 일반적이야? 관료제가 일반적이지. 왜 관료제가 일반적이냐라고 하면은 산업사회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 조직이 어떻게 되니까 대규모화돼요. 사이즈가 커진다.
엄청 커져. 그 커진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게 뭐라고요? 관료제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A는 시간이 갈수록 합리성의 비합리성, 나름의 대규모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여러 가지 모순이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던 표준화된 업무 방식, 대표적인 특징이죠. 표준화된 업무 방식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자발성이나 창의성을 발휘하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관료제의 문제점 가운데 목적 전치 현상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나치게 수단만을 강조해서 본질과 목적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여러분 존재하고 있죠. 조직의 상위에 있는 소수에게 권한이 집중되자 이러한 권한을 악용하는 경우도 생겼다. 결국에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니까는 공정성의 문제도 발생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료제의 대안으로 등장한 B는 그럼 B는 뭘까? B는 당연히 탈관료제. 뺏었을까? 이렇게 B는 탈관료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그냥 이따 문제 풀 때 이거 화면이 넘어가니까 좀 항상 좀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A는 관료제 이렇게 써두고요. 그 다음에 B는 탈관료제 이렇게 제가 써두면은 문제 풀 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요거 제가 지금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그래서 계속 보면은 탈관료제는 소수에게 집중되었던 권한을 분산시키고 표준화된 업무 방식을 강조하기보다 구성원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었다. 즉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었다. 이런 맥락이 되는 거지. 자, 1번 선지 볼까? 기억 선지 볼까? A는 B에 비해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 중간 관리층의 비중이 높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들? 맞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관료제는요, 탈관료제에 비해서 중간 관리층, 부장님, 과장님, 차장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간중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 관리층의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니은 선지. 자, A는 B에 비해 상향식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의사결정 여러분 no 뭐예요?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이지. 하향식. 그래서 상명하복이라고 하잖아. 상명하복. 상사가 명령하고 그쵸? 아래 사람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수직적인 조직 구조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쵸? 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요. 자, B는 A에 비해 업무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그렇죠. 탈관료제는요. 관료제에 비해서 개인의 재량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량권, 그 다음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조직에서 성과를 내고 효율을 내냐에 따라서 더 많은 보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디귿 맞는 선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 리을 선지 보시면은요. B는 A와 달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가 아니라 뭐다? 모두예요.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고요. 탈관료제는 개인의 재량권과 창의성과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위한 차원으로서의 효율성입니다. 따라서 모두 효율성을 중시한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을 연결시킨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다음 문제. 자, 5번인데요. 5번. 자, 문화 변동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화 변동. 다행히 이번 학력 평가에서는요 크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실제 이게 3학년 올라가서 평가원 문항들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복잡하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을 해두셔야 되는 문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문화 변동의 양상 A씨의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SC는 문화 동화, 문화 병존, 그리고 문화 융합 중 하나이다 라고 단서 조항을 줬네요. 자, 9분 A를 보시면은요. 영국인들은 인도에서 들여온 카레를 자신들이 즐겨 먹던 스튜와 접목시켜서 뭔가 결합을 시켰어요. 그쵸? 그리고 매운맛을 줄이고 밀가루를 넣은 스튜 형태의
새로운 카레 요리를 만들었다. 이것과 이것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었다. 그럼 뭐예요? 바로 융합이 되겠네요. 여기다 여러분 쓸게요. A는요, 문화 융합. 자, 두 번째, B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C를 보시면은요, 한국 사회 내부에 전통 민간 신앙과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의, 자, 여기 포인트죠. 다양한 종교가 함께 존재한다. 다양한 종교가 함께 존재해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문화 병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병존, 문화 병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B는 뭐예요? 문화 동화가 되는 것이죠. 자, A, B, C 세 개를 잡았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문화 병존, B는 문화 융합이다. 여러분 틀렸죠? A는 문화 융합, 다음에 B는 문화 동화가 되겠네요. 여러분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 2번은요. B는, 자, 요것도 여러분 많이 나오는 선지가 되기 때문에 별표 하나 해두세요. 자, B는 강제적 문화 접변에 의해서만 나타난다. B가 뭔데요? 동화. 동화는 뭔데요? 외부 문화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문화 요소가 자국의 문화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문화로 대체되거나 상실되는 것을 문화 동화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워딩들이 있어서 마치 강제적 문화 접변에 의해서만 문화 동화가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강제적 문화 접변뿐만 아니라 자발적 문화 접변을 통해서도 자기가 원해서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과정에 의해서도 충분히 자국의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C는 병존이죠. 기존 문화 요소가 외래 문화 요소로 대체된 결과이다. 대체는 문화 동화와 관련된 설명이죠. 따라서 C가 아니라 뭡니까? B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를 보시면은요. A에서 C는 B와 달리 자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된다. 여기서 볼게요, 여러분들. 자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것은 뭐랑 뭐예요? 문화 융합과 문화 병존이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문화 동화는요. 정체성이 상실되어집니다. 그래서 요걸 토대로 4번 선지를 봤었을 때 A에서 C는 B와 달리 자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된다. 정답이네요, 여러분들.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가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동화에 해당하는 사례가 들어가 줘야 되죠. 그렇죠? 그랬을 때 미국의 지배를 받은 필리핀에서는 영어와 필리핀 전통 언어인 타갈로그어를 같이 사용한다. 아하, 같이 사용한대요. 같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문화 병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C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여러분 개인과 사회의 관점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사회 실제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사회 명목론이 있죠. 그래서 사회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개인보다 사회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사회 명목론은 사회보다 개인을 더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는 정도만 인지하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보도록 할게요. 제시문. 자, 우리는 일정 연령이 되면 취학을 하고, 자, 정해진 교통 규범을 따라서 운전한대. 자기 맘대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거 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국민의 대표를 뽑아요. 그 다음에 국가가 정한 대로 세금을 낸대요. 자기 마음대로 내는 게 아니라는 거야. 냄새 나지 않니, 얘들아? 뭔가 냄새 나지 않아? 냄새 맡아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이와 같이 사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것부터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이 누가 사회가 만든 틀에 따라 강제된 결과이다. 즉 인간의 개인적인 부분들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뭐예요? 사회 실제론. 사회 실제론을 설명하는 제시문이 되는 거네. 그치? 자, 기억선지 볼게요. 사회가 개인의 총합 이상이라고 본다. 맞아요. 사회 실제론은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그 자체가 개인이 아니라요. 그거 이상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사회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요. 니은에 자, 개인의 속성에 의해 사회의 속성이 결정된다. 이거 워딩으로 보시면 돼. 개인의 속성에 의해서 사회 속성 결정된대. 그러면 개인이 중요해? 사회가 중요해? 개인이 중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요. 명목론을 설명하는 거야. 명목론. 자, 그 다음에 디귿도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독자적 실체로 존재한다고 본다. 뭐랑 비슷해요? 기억선지와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체적인 존재이다. 바로 실제론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자, 리을은요. 사회 문제 해결책으로 제도 개선보다 뭘 강조한대요? 개인의 의식 개선을 강조한다? 개인의 의식 개선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에 실제론 관점보다는 명목론 관점에 해당하는 해결 방안입니다. 따라서 리을도 틀린 선지가 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을 연결시킨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요거 조금 어려웠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요런 느낌.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 A에서 C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잘 잡아야 돼. 실험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중 뭐라고? 하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은 A가 B보다 커요. 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수집 상황에서 더 조작을 많이 하고 통제가 C가 B보다 커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언어적 자료 수집 도구를 통한 응답의 의존도는 A가 C보다 커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일단은 실험법과 질문지법은 뭐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거 양적 연구 방법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 묶을 수 있고요. 참여관찰법은 심층적인, 주관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무슨 연구 방법에서 질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다시 여기로 와볼게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의 효율성. 여기가 높아요? 여기가 높아? 질적이 높아? 양적이 커? 양적이 더 크겠지. 자료 수집 상황의 조작 및 통제 정도. 여기를 보라고. 질적이 커? 양적이 커? 양적이 더 통제와 조작을 많이 하겠지. 됐어. 끝났어. 이걸 통해 뭘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아하, 여기가 둘 다 B네? 텅 빈다라는 게 아니라 알파벳 B라고. 여기가 다 B야. 그러면 이 B를 상대로 보다 나머지 거 A, C가 다 크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B가 뭐가 되는 건데? 제발 말해줘. 뭐라고? B가 참여관찰법이 되는 거지. B가 참여관찰법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요. A와 C는 이 두 가지 가지고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럼 뭘 봐줘야 되는 거야? 세 번째 거. 언어적인 자료 수집 도구를 통한 의존도는 A가 C보다 크대. 언어가 더 필수적으로 중요한 게 실험법이야? 질문지법이야? 제발 말해줘. 질문지법이지, 그치? 그래서 A는 찾았어. 질문지법이야. 그 다음에 B는요, 아까 했었지? 참여관찰법이야. 자, C는요, 뭐라고요? 실험법이야. 됐죠, 여러분? 이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단서 조항에 있는 것을 양적과 질적으로 조금 더 환원하셔서 특징들을 적용하셔서 분석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선지. A는 B에 비해, 자, 질문지는 참여관찰법에 비해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 뭐야? 답 왜 이렇게 빨리 나와? 답 1번이죠? 당황스럽네. 정답 1번입니다. 그쵸? 질문지법은, 그쵸? 참여관찰법에 의해서 양적, 수치화된 통계 자료 처리가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그쵸? 통계 분석하기 용이하죠? 정답 1번이고요. 2번에 B는 C와 달리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없다? B는 참여관찰법인데 참여관찰법은 질적 연구에 많이 쓰이는데 그러면은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지. 없는 게 아니지. 그쵸? 그 다음 3번이에요. C는 B에 비해 실험법은 참여관찰법에 비해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걸 일상생활에 실제로 참여해서 관찰하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거. 이거 뭔데요? 참여관찰법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는 B에 비해가 아니라 B는 C에 비해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C가 틀린 거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A는 B, C와 달리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이 된다. A가 뭐였는데요? 질문지법이잖아. 질문지법은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이 되어지지. 그래서 여기 질적 연구에서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B는 A씨와 달리 구조와 표준화된 도구. 여러분 구조와 표준화된 도구라고 하는 것은 질문지법에 해당하는 특징이야. 질문지법. 근데 B는 뭐였어? 참여관찰법이지. 참여관찰법은 질문지법과 가장 반대가 되는 가장 비구조화, 비표준화, 그냥 일상의 날것의 삶에 직접 연구자가 들어가서 관찰하고 기록하는 날것의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구조화, 비표준화의 특징을 가져서 이렇게 서술하면 안 되는 거야. 얘는 질문지에 해당하는 특징인 거지.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되죠? 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8번이에요, 여러분. 8번.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라주시면 되는데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두 가지 뭐예요, 여러분들? 계급 이론 아니면은 계층 이론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야. 오케이. 자, 가도록 하자.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른 키워드 나왔어요. 키워드 나왔어. 생산수단 소유 여부,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계나 공장이나 자본과 같은 것들을 생산수단이라고 하죠. 이거 여부에 따른 자본가와 노동자의 서로 다른 역할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자, 자본가들은 그들이 소유한 공장이나 기계 등을 제공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자본가의 역할이네요. 대부분의 부를 독점한대요. 자본가가 다 갯머니 하네요. 그렇죠? 반면에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벌써부터 슬퍼. 생존을 위해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기계 등을 다루지만 어머나 착취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대요. 와하. 불평등하죠. 그렇죠? 모순이 벌써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역할의 차이는요.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으로 끝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자본가들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하여 좀 독점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관념 등을 만들어내며 이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영역에서도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경제력을 확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 문화적 전 영역에 걸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자본가가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있대요. 이거 뭐예요? 경제 이론론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계급론에 해당해요. 계급론. 네. 이론론이죠. 그렇죠? 자, 요거 가지고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선지입니다. 사회 계층화 현상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한다. 맞습니다. 이분법적으로. 그래서 이 이분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이분법이라고 하는 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 이거를 과연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 이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지고 있다. 이게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과 혹은 지배 계급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다. 누가 되는 거예요? 노동자. 누가 되는 거죠? 피지배 계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이분법적으로 혹은 불연속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 계급론을 설명하는 적절한 선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볼까요? 현대사회에서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지위불일치 현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는 계층론 키워드인데 경제 이론론으로 보면 안 돼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적인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이 개념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지예요, 여러분들. 계층론이기 때문에. 자, 디귿선지는요. 동일한 경제적 위치에 속한 구성원 간의 연대 의식을 강조한다. 그렇죠. 자본가끼리 또 노동자끼리 지배 계급끼리 피지배 계급끼리의 강한 연대 의식.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계급 의식이라고 하죠. 계급 의식은 계급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리을 선지는요.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에 종속된다고 본다. 얘들아 솔직히 얘기해봐. 이거 실수한 사람 있어 없어? 거짓말하지 마. 실수한 사람 있지? 왜 실수한 건데? 워딩.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에 종속된다? 뭐가 잘못된 거야? 얘네가 여기에 종속되는 거지. 돼요, 여러분들? 왜? 계급론은 경제학적 이론론이라고. 여기도 보세요.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으로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고 정치적, 사회적 영역에서도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대요. 뭘 확보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분을 확보함으로써요. 되죠, 여러분들? 이런 워딩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리을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정답은 기역과 자, 디귿을 연결시킨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9번 문제 갈게요. 자, 밑줄 친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우리는 흔히 자, 여기서 뭘 잡아야 되냐, 여러분? 먼저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흔히 외식이나 외식 메뉴로 삼겹살 구이를 생각한다. 회식이나 외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집단이 삼겹살을 함께 생각한다라는 거야. 함께 생각한다. 이걸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어? 문화의 속성 가운데 공유성 요걸 잡을 수가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언제부터 삼겹살을 즐겨 먹게 된 것일까? 1970년대 들어 일본으로 안심, 등심, 수출하고 남은 삼겹살 부위의 공급이 증가하고 가스 설비가 보급되면서 가스 설비. 여러분, 문화의 종류 중에 가스 설비는 물질 문화야, 비물질 문화야? 그렇지. 뭐라고? 물질 문화야, 물질 문화. 물질 문화 중에서도 뭐에 해당하는 거야? 인간의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기술적인 분야에 해당하는 거죠. 되죠? 보급되면서 고기를 구워 먹는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잡아야 돼? 항상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은 좁은 의미인지 넓은 의미인지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야. 그래서 음식 문화 할 때 이 문화는 인간 생활 양식의 총체를 말하는 넓은 의미에 해당합니다. 넓은 의미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한 1990년 후반 외환 이래 실직자들의 고깃집 창업이 증가하고 저렴한 외식 메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삼겹살 구이를 선호하게 되었다. 자, 이와 같은 조리법의 변화 및 경제적 변화가 외식 문화, 잘 봐봐, 여기 다시 볼게. 조리법의 변화 및 경제적 변화가 외식 문화에 영향을 주어 라고 밑줄 쳐져 있죠. 외식 문화에 영향을 준 게 독자적, 독립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여기가 변화돼서 여기가 영향을 받았대. 그러면 이 문화와 이 조리법이라고 하는 게 관련성이 있어 없어? 있는 거죠.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문화의 속성 가운데 총체성, 문화 요소 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총체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요거 잡으시면 됩니다. 자, 기억선지 볼게요. 자, 기억을 통해 문화의 공유성을 파악할 수 있다. 벌써 파악했네. 맞는 선지고요. 자, 니은은 문화 요소 중 물질 문화에 해당한다. 어머, 또 벌써 파악했네. 자,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뭐야, 정답이야? 그렇죠? 여러분 벌써 나온 거죠? 아닌가요? 더 봐야 되겠네. 자, 디귿은 문화인에서의 문화. 여러분, 문화인에서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문화가 아니라 좁은 의미의 문화. 발전되고 세련되고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평가적인 의미로 문화를 바라보는 좁은 의미의 문화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문화인에서의 문화와 같은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아니죠. 아까 벌써 뭐라고 했어요? 넓은 의미로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리을 선지. 자, 리을은요, 문화의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어서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문화의 속성 가운데 문화의 요소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해서 연쇄적인 변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총체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과 그리고 리을까지 해서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따라와 주세요. 10번으로. 자, ASC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단서 조항 잘 보셔야 되죠, 여러분들. 자, ASC는요, 각각 주류 문화, 그다음에 반문화, 성격이 없는 하위 문화, 또 반문화,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사회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인가? 자, 전반적으로 공유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A는 주류 문화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쪽에 와볼게요. 그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자, 대립하거나 저항하는 문화인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 예라고 말하는 비,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렇죠. 반문화, 반문화가 비가 되겠네요. 여러분, 밤이 아닙니다. 반입니다, 반. 자, 그다음에 C는 당연히 나머지 반문화 성격이 없는 일반적인 하위 문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지, 얘들아? 잘 잡았지? 자, 1번에 A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문화적 일체감 형성을 저해한다고? 아니지. 전체 문화, 주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건데 이게 왜 저해하는 거야? 오히려 기여하는 거겠지. 그치? 자, 2번엔 C는 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 C가 뭔데요? 하위 문화잖아. 하위 문화는 그 자체로서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위 문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의 문화는 정말 다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따라서 2번이 정답이야. 2번이 정답이야. 그렇죠? 2번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B는 반문화는 하위 문화와 달리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여러분, 하위 문화든 반문화든 이 상대성의 개념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저 문화를 반문화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반문화라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가 아니라 뭐다? 모두가 됩니다. 모두.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자, C는 B와 달리 집단 간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자, 갈등을 초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기존의 지배적 문화에 대립하거나 저항하는 성격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C는이 아니라 B는 여기가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B, 여기가 이렇게 C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다음에 5번에 A는 B와 C의 총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야,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왔던 건데. 이것도 그냥 별표 하나 해주자, 얘들아.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선지인데요. 자, A는 주류 문화는 반문화와 하위 문화의 산술적인 총합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거 제가 항상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항상 예시 드는 게 인사예요, 인사. 대한민국 주류 문화로서의 인사는 어떤 양식인가? 전통 사회에서 뭐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가벼운 목례 이런 게 주류로서 인사 문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세대에 따라서 어떤 세대들은 막 하이파이브 할 수도 있고요. 운동선수들은 막 핸드쉐이크 할 수도 있고요. 군대에 가면은 거수경례 하기도 하고요. 정말 다양한 인사의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핸드쉐이크, 하이파이브 아니면은 거수경례 이런 인사의 문화를 다 더하면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목례라고 하는 인사 문화가 되는 겁니까? 정말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5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10번은요, 여러분. 10번은 정답이 2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인데요. 되게 어려워 보이죠?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 좀 겁먹었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이게 막 3점짜리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갑이 활용한 연구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연구 방법이니까 여러분 뭐랑 뭘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양적 연구 아니면은 질적 연구겠구나. 오케이, 제시문 가자. 연구자 갑은 게임 중독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자, 이를 위해 갑은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과 심층 면담, 어머나 키워드 나왔네.
자, 그들이 게임을 하는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며 게임을 할 때 어떠한 feeling, 뭐라고요? feeling, 감정, 어떤 느낌, 감정을 느끼는지 등을 조사하였대요. 면접을 통해서요. 또한 그들의 여러 생활 장면을 뭐 했대요? 관찰하면서. 게임을 할 때와 그 전후 상황에서의 언어적, 비언어적이라고 하면 뭐 제스처라고 할까요? 손짓, 몸짓, 발짓 이런 것들. 상호작용을 분석할때요. 이를 통해 갑은 게임 중독 청소년들의 경험을 또 키워드 나왔네. 이해하고 그들의 현재 삶 속에서 게임이 어떤 어머나 또 나왔어. 너무 힌트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이제 의미를 갖는 지에 대해 파악하였다. 여러분 냄새가 나야 돼요. 그렇죠? 어떤 냄새? 이거 질적 연구 방법이구나. 질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구나. 바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질적 연구 방법. 자, 기억선지 보겠습니다. 변인 간 관계에 대한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건 뭐라고요? 바로 양적 연구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의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 연구자가 사회문화 현상이나 어떤 상황이나 지식과 개념을 꿰뚫어보는 능력, 통찰하는 능력을 직관적 통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연구자가 충분히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과 공부를 쌓았을 때만 직관적 통찰이 온전하게 이제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직관적 통찰이라고 하는 것도 질적 연구 방법의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맞는 선지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선지.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한다. 어려운 말 나왔다 얘들아. 방법론적 이원론. 설명 좀 하고 갈게 얘들아. 방법론적 이원론. 자,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은 동일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동일한 특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적용되어지는 연구 방법과 여기에 적용되어지는 연구 방법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다르냐?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가 안 들어가는 몰 가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인간의 가치가 충실하게 반영이 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가치와 의도와 의미가 들어가는 것에 더 적합한 연구 방법인 바로 질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해야지 더 온전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즉,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 연구 방법이 아니라 질적 연구 방법에 해당하는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디귿선지 맞는 선지입니다. 자, 리을 선지는요, 연구 대상이 되는 현상을 행위자의 동기나 가치, 엄격하게 분리할 수 있다? 여러분, 엄격하게 분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기 보시면은 동기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랑 객관적인 팩트랑 완전 분리시킬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 있다라고 말하면은 이건 양적 연구라는 거예요. 법칙과 규칙성을 찾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문화 현상은요,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히 팩트에서 인간의 의도와 가치를 분리시키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리할 수 없다고 본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죠. 따라서 여러분 11번은 니은과 디귿을 연결시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인데요. 자, 요 사회 집단 관련된 문제도 여러분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죠. 함정. 그리고 사실은 이게 3학년 올라가면 훨씬 더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사회 집단 A씨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의 C는 가족회사 회사 내 동호회래요. 자, 구성원들의 선택적 의지에 따라 결합이 되는가? 자, 선택적 의지. 자, 요 말 나왔어요. 그러면 얘라고 하면은, 자, 요 아래쪽은 아마 이익 사회와 관련된 이제 내용이 되어야 하고요. 아니요라고 하면은 공동사회와 관련된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단서 조항에서 가족, 회사, 동호회 중에 공동사회에 해당하는 것은 뭐다? 가족이죠, 가족. A는 그래서 가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가에 들어갈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C와 B가 있네요. 오케이? 자, 1번 선지 가겠습니다. A는 2차 집단에 해당한다? 가족은 2차 집단이에요. 가족은요,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전인격적인 관계를 지배적으로 유지하고 가지고 있는 1차 집단. 2차가 아니라 1차 집단입니다. 그럼 2차 집단이 무엇이냐?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것을 다루는 조직이라고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번은요. B와 C는 모두 전인격적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지금 B와 C가 정확히 각각 개별적이 뭔지는 모르지만 가족 빼고 회사와 회사 동호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중에 확실한 거, 회사는 전인격적 인간관계 아니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2번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되죠? 3번에 C가 회사라면 이 친구가 회사예요. 얘가 회사라면은 A와 B는 모두 비공식 조직이다. A는 가족이고 C가 회사라고 하면은 B는 회사 내 동호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비공식 조직이 맞죠. 공식 조직 내부에 자발적으로 형성이 된 공동체. 그런데 가족은요. 가족은 비공식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A가 틀렸네요. A. 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자, B가 회사 내 동호회라면 여기가 회사 내 동호회예요. 그러면은 가에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되었는가? 일부러 조직되었는가? 뭔가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되었는가가 들어갈 수, 제발 좀 끝까지 읽어줘. 들어갈 수 있다야 없다야? 없어. 이게 함정이야, 얘들아. 이게 어려웠을 거라고. 여기서 실수하신 분들 100% 많이 있었을걸? 그쵸? 왜 실수하냐? 바로 여기 아니오를 봐줄 수 있어야지. 아니오 봐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가에다가 이 질문 넣었을 때 만약에 얘가 얘라고 한다면은 얘가 뭐라 그랬어? 얘가 비공식 조직으로서 회사 내 동호회잖아. 회사 내 동호회. 동호회 어떤 조직인 거예요? 동호회의 목적. 예를 들어 뭐 배드민턴 동호회야. 배드민턴 잘 치자. 배드민턴으로 취미생활 하자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되는 거 맞잖아. 얘가 얘라고 한다면. 그쵸? 근데 얘가 아니오잖아. 얘가 아니오니까 얘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얘가 정답이라고. 이해되세요? 그쵸?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아하, 이런 디테일한 부분. 끝까지 읽어야 되고 요 화살표도 잘 봤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 5번 선지는요. 가의 조직 운영을 위한 공식적 목표와 과업 수행을 위한 절차와 규칙을 강조하는가. 즉, 공식 조직에 해당하는가. 이게 들어간다면 B는 회사이다. 공식 조직 관련된 거 했을 때 회사라고 하는 거 공식 조직이잖아요. 그럼 얘가 B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C가 돼야 되는 거지. 지금 공식 조직에 대해 물어봤는데 아니오라고 해놓고 회사 넣는다고?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지. 되지, 얘들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다. 되죠? 자,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아하. 어려운 게 조금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 이거 3학년 올라가시면은 더 복잡하게 거의 뭐 이 정도 길이가 나와가지고 정말 힘들게 괴롭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갑은 작업 집단의 규모와 개인의 작업 태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뭘 연구한다고요? 작업 집단의 규모와 개인의 작업 태도의 관계. 이게 뭔데? 연구 주제야, 얘들아. 이거 연구 주제라고. 그리고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아질수록, 여기 잘 보세요. 많아질수록 구성원 개인의 노력은 감소한다라고 하는 뭘 설정했다? 가설을 설정했대요. 그러면 가설은 중요하니까 옆에다 좀 적어볼게, 얘들아. 가설은 중요하니까 가설은 여러분 참고로 독립변수와 그 다음에 종속변수로 이루어지는 거 알고 있죠. 그쵸?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독립변수가 뭐라고요? 집단 구성원 수야. 집단 구성원 수. 그리고요. 종속변수가 뭐라고요? 개인의 노력. 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되죠, 여러분들? 자,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대상을 선정한 갑은 이들에게 벽에 고정된 밧줄을
혼자 힘껏 잡아당기게 하여 각 개인의, 이게 좀 어려웠을 거야 얘들아, 각 개인의 내는 힘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벽에다 줄을 매달아 놓고요.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잡아당겼을 때 그 힘의 크기를 측정한 거야. 응? 측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시그널인데, 여기에서 집단의 구성원 수가 추상적이야, 개인의 노력이 추상적이야? 그렇죠. 개인의 노력이라고 하는 종속 변수에 있는 요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를 구체적으로 바꿔줘야 돼. 구체적으로 바꿔주는 걸 뭐라 그래?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지.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나타난 결과가 뭔데? 개인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이 내는 힘의 뭐다? 크기다. 요렇게 힘의 크기다 라고 조작적 정의를 한 것이지. 되죠 여러분들? 자, 이후 이들은 2명, 3명, 8명의 집단으로 만들어 다시 밧줄을 힘껏 당기게 하고 각각의 집단, 이때 각 집단은 뭐예요? 2명, 여기 어딨죠? 2명, 3명, 8명 이런 집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개인이 내는 힘의 크기를 측정하였대요. 그 결과 각 개인이 내는 힘의 크기는 혼자 잡아당길 경우를 100이라고 할 경우 2명인 경우 93, 3명인 경우 85, 8명인 경우는 49로 떨어지고 있네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데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구성원 수가 많아질수록 노력 감소한대요. 이걸 알고 싶었는데 실제로도 어때요? 많아질수록 93, 85, 49로 떨어지고 있죠. 이 연구자가 세운 가설이 어때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로서 도출되고 있는 것이죠. 유의미한 차이. 자, 1번 선지 보겠습니다. 자, 기억 단계에서 값의 주관적 가치는 배제된다. 가설을 설정할 때는요, 연구자의 방향성이 가기 때문에 어떤 연구자들은 집단 구성원 수가 많아질수록 구성원 개인의 노력은 많아질 거야 라고 가설을 세울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연구자들은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감에 따라서 가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가 개입이 되어지는 것이 가설 설정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자, 니은은요, 종속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아하, 정답이죠, 여러분? 2번. 그렇죠? 아까 했었죠? 자, 힘의 크기라고 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종속 변수에 개인의 노력이라고 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 노력을 어떻게 수치화되게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힘의 크기를 뭐 했다고 했어요? 측정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종속 변수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3번. 자, 디귿은 통제 집단이다. 통제 집단이 아니라 디귿은요, 실험 집단입니다. 각각의 집단에서 뭔 실험했는데요? 2명, 3명, 8명씩 줄을 당기는 그런 실험을 그 각각의 집단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통제 집단이 아니라 실험 집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자, 리을을 통해 갑이 얻은 자료는 2차 자료이다. 2차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 몇 차 자료입니까? 1차 자료가 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얻어낸 거잖아요. 이러한 계획을, 이러한 실험을 해서 처음으로 얻어낸 자료가 1차 자료지,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진 선행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공된 자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인데요. 미음을 통해 갑의 가설은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No, 아니죠. 이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감소가 이루어지는데 실제로도 어때요? 감소가 이루어져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설은 아마 수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각이 아니라 수용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13번 조금 어려웠을 텐데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A씨의 사례를 나타낸 건데요. 단서 조항의 A씨가 각각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A는 뭘까요? 대놓고 나 보험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사회보험인 거죠. 그 다음에 B는요. 노인 돌봄,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사회 서비스. 자, 서비스만 쓸게요. 자, C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빈곤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주는 그쵸? 공공부조가 되는 거죠. 공공부조. 자, 됐습니다, 여러분. 1번 선지 A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요. A가 아니라 B입니다. B. 사회 서비스가 비금전적이고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모두 다 금전적 지원을 공통점으로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이번에 B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분 강제가입, 의무가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A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은요. C는 가입자 간의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된다. 가입자 간의 상호부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과연 공동으로 부담하는 성격이 어느 제도에 나타나는 것인가? 비용의 공동부담과 관련된 특징인데요. 이것은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따라서 C가 아니라 A가 되겠습니다. 되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4번에 기억에는 국민연금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회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또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5번은요. 니은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들어갈 수 있다. 니은은요. 공공부조잖아요. 그렇죠? 얘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요 기억에, 사회보험에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되죠, 여러분들?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4번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 15번입니다. 표는 갑국 전체 인구 및 장애 인구의 성별, 학력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자, 보기에서 복쌤과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표 분석 문제가 나왔어요. 조금 당황할 수 있지, 얘들아. 뭐야? 수학이야? 뭐야? 당황할 수가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여러분 나와 있는 수치들을 해석하시고 이해하시고 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수치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1차적으로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일단 여러분 단위가 뭐예요? 퍼센트예요. 퍼센트. 참고로 여기 무학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무학은 뭐예요? 초등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중퇴한 경우 또는 미취학을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학 같은 경우 초등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중퇴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전체 인구에서 무학에 해당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다? 3.5%다. 그쵸? 전체 인구에서 초졸에 해당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다? 13.6%다. 전체 인구에서 중졸에 해당하는 비율은 10.6%다. 고졸은 30.7%다. 대학 이상은 41.6%.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가로로 모두 더하면은 각각 얼마가 나오냐? 100%가 나오게 됩니다. 되시죠, 여러분들? 자, 하나씩 선지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기억선지. 자, 기억선지에다가 별표를 좀 쳐볼까, 얘들아? 기억선지. 요거는 굉장히 이제 3학년 올라가서 보시면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선지인데요. 남성 장애 인구는 여성 장애 인구보다 적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장애 인구가 어디 있니, 얘들아? 여기 있지? 장애 인구. 장애 인구 여기 있어. 그래서 되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무학에 해당하는 걸로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남성 장애 인구 중에 무학인 경우는 4.8%고요. 여성 장애 인구 중에서는 무학인 경우가 21.8%예요. 자, 그래서 어디가 더 많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요거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가 이제 남성, 자, 여기가 여성이라고 하고요. 남성은 자 4.8%, 여성은요 21.8%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남성과 여성의 인구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얘네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한 지점이 딱 되겠죠. 그 지점이 얼마냐? 제가 계산해 봤었는데 13.3이 나와요. 어땠을 경우에 여기와 여기의 인구가 똑같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체는 어때요? 전체 장애 인구는 11.6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11.6. 그럼 11.6은 어디에 표시할 수 있냐? 뭐 이쯤에다가 표시할 수 있겠죠. 11.6. 그렇죠?
그 말은 결국에 남자와 여자의 인구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정 가운데 왔을 텐데 전체가 정 가운데가 아니라 이쪽으로. 이쪽이 어디입니까? 남자 쪽으로 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값을 자기 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이쪽에 해당하는 인구수가 더 많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에 남성 장애 인구는 여성 장애 인구보다 적다가 아니라 많다라고 해야 돼요. 많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적혀져 있는 4.8%, 21.8%만 보고서 적네 라고 선택하시면 안 되는 그런 조금 어려운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선지예요. 니은선지. 자, 전체 여성 중졸자 수는 전체 여성 중졸자 수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전체 여성 중졸자 수 여기 있네요. 자, 11.2%. 그쵸? 그 다음에 전체 남성 초졸자 수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있죠? 요것이 같다라고 하는 거. 어때요? 같죠? 왜냐하면은 요렇게 가로로 더한 값이 모두 몇 퍼센트라고요? 100%라고 하는 걸 기점으로 했었을 때 여기 해당하는 11.2와 여기에 해당하는 11.2는 결국 수로 봤었을 때도 같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선지를 보도록 하죠. 디귿선지. 다음. 자, 요거는 정말 그냥 디귿과 리을 선지는요, 그냥 잘 찾아서 더해 주시면 돼요. 자, 남성 장애 인구에서 고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 장애 인구에서 여기죠, 그쵸? 고졸 이상이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봐야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봐줘야 되겠지. 그쵸? 그러면 얼마입니까? 34.5 더하기 20.1. 그럼 얼마예요? 54.6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여성 장애 인구에서 고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 여성 장애 인구에서 고졸 이상 어디입니까? 요렇게 봐주셔야 되죠. 그쵸? 그래서 18.5 더하기 8.1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얼마가 나오죠? 26.6이 나오죠. 어디가 더 큽니까? 이쪽이 더 크게 나오죠. 따라서 남성 장애 인구에서 고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성 장애 인구에서 고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다. 그렇죠.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되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선지 보겠습니다. 리을 선지도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남성 전체 인구에서 중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 남성 전체 인구에서 이거 좀 지우고 볼게요. 헷갈리니까. 남성 전체 인구에서 중졸 이하가 그럼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 거야? 여기, 요거 세 개 봐주면 되겠네, 얘들아. 그치? 그랬을 때 이거 더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1.7, 그 다음에 11.2, 그 다음에 10. 더하면 얼마냐? 아하, 22.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성 전체 인구에서 중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성 전체 인구에서 중졸 이하, 여기요. 이하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더해보시면은요. 5.3 더하기 16 더하기 11.2.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얼마냐? 32.5%가 나옵니다.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남성 전체 인구에서 중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성 전체 인구에서 중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지 않죠, 여러분들. 여기 22.9고 32.5인데요. 그렇죠? 높은 게 아니라 낮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연결시킨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죠. 자, 일탈 행동 이론 나왔습니다. 자, 단서 조항 보시면은요. 자, 낙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보도록 하죠. 타인과의, 자, 키워드 잡아주세요, 여러분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일탈 행동을 이해하는가? 라고 그랬을 때 요 세 개 중에 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C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일탈 행동의 해결책으로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 촉진.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 촉진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떤 관점이죠? 차별적 교제 이론이죠. 따라서 B가 차별적 교제 이론이 되고요. 나머지 A가 뭐가 된다? 낙인 이론이 된다. 다 찾았습니다. 자, 1번 갈게요. A는 급격한 사회 변동을 일탈행동의 원인으로 강조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하는 거야? 얘들아,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른 일탈의 발생. 틀렸고요. 2번에 차별적인 제재. 요거 여러분 많이 나왔던 표현인데요. 별표 하나 해두자 얘들아. 차별적인 제재. 차별적인 제재. 차별적 제재, 차별적 교제, 차별적 교제, 차별적 제재. 아, 이거 워딩으로 장난치는 거지. 여러분, 이때 차별적 제재라고 하는 것은 차별적인 의미 부여, 차별적인 낙인을 의미하는 거죠. 부정적인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B가 아니라 얘 A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A라고 해야 돼요. B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는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불일치를 일탈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오케이, 빙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모두 다 사람들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합리적인 수단으로 그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워서 비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일탈이 발생한다. 그 내용이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을 보시면은요. A, B는 C와 달리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낙인 이론은요. 개인이 일탈 행동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주관적인 부정적인 의미 부여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A가 틀린 거예요. A가 틀렸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낙인 이론을 뺀 나머지는 모두 다 객관적 이론이,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만 낙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5번에요. B, C는 A와 달리 일탈 행동 자체보다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시한다. 행동 그 자체보다 주변 사람들이 주변 환경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 바로 낙인 이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B, C는 A와 달리가 아니라 A는 B, C와 달리. 이렇게 해야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되죠, 여러분들? 따라서 정답 16번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인데요. 17번은 크게 어렵지 않은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대중문화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단기간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영화 소식이 종종 들린다. 다수의 관객들이 완성도 높은 인기 작품의 관람을 원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초대형 영화가 개봉될 때마다 반복되는 거대 자본 영화사들의 상영관 독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로 인해 관객들은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져 보고 싶은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하, 암울하네요, 씁쓸하네요, 볼 수 있는 영화를 보게 된다. 자, 이와 같이 1000만 관객 영화의 증가는 문화의 양적 성장에 기여하지만 자본력이 약한 영화사들이 독창성을 지닌 영화들을 대중에게 선보일 기회, 그 다양성의 기회, 그 기회가 많이 없다. 그 기회를 많이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지를 보시면은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자, 첫 번째,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한다. 앞서 봤었던 제시문에서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는데?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 문화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가? 앞서 봤었던 제시문에서 뭐 선정적이라든지 폭력적이라든지 아니면 자극적인 이런 내용 실려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지배층의 대중 조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지배층이 정치적인 부분에 일반 대중이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막 돌리는 그런 식의 대중 조작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에 외래 문화를 확산시켜 전통 문화의 정체성이 약화된다. 너무 좋은 말이야. 어쩜 말이 이렇게 예뻐? 하지만 제시문에 없어, 얘들아. 안 나왔어.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에 아하, 정답 5번이죠. 그렇죠? 상업주의의 영향으로, 거대 영화사를 독점하고 있는 거대 자본주의 상업주의 영향으로 대중의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가 감소된대요. 앞에 잠깐 보시면은요. 이게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나왔는데, 독창성을 지닌 영화사들이 대중에게 선보일 기회를 뭐 하고 있다? 제한하고 있다.
다양성이, 독창성이 결여되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5번에서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가 감소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밑줄 친 기억에서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평범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난 갑은 초등학생 때 한 힙합 가수의 음악을 들은 후 가수를 꿈꾸게 되었다. 멋있네요. 그렇죠? 힙합 가수. 그렇죠? 누구 들었을까요? 그렇죠? 이후 꾸준히 작사 및 작곡 공부를 하던 갑은 한 연예 기획사로부터 발탁이 되었고 가수로 데뷔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외 공연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하던 갑은 건강이 악화되자 가수 생활을 계속할지 고민했대요. 고민.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갑은 음악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해외 음악 시상식에서 와우, 큰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1번 선지 가겠습니다. 기억은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가정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아니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죠.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데 가정은요, 부수적인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죠.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은 2번입니다. 모두 성취지위다. 성취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후천적인 학습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때 니은의 경우 어때요? 장남은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니은을 성취지위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디귿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1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기관을 말하는데요. 연예기획사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인 연예인을 양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1차가 아니라 몇 차이다 여러분들? 2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자, 미음은 갑의 역할 갈등이다. 지금 이 미음이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고민하고 있냐? 갑은 건강이 악화되자 내가 가수를 계속할까 말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건데 이때의 고민은 단순 내적 갈등에 해당하지 역할 갈등은 아닙니다. 여러분, 역할 갈등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기대가 와지거나 두 개의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기대받았을 경우가 역할 갈등, 즉 서로 다른 역할이 자기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대가 자기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으로 내가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에는요. 비읍은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죠. 이거 항상 시험 문제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은 얘가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이 행동이 항상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오답으로 물어보는 경향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렇게 정답으로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요거 정답입니다. 해외 음악 시상식에서 큰 상을 수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수로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음악 활동이라고 하는 가수로서의 역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여러분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관점이니까 무슨 관점, 무슨 관점? 기능론 아니면 갈등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분업화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보상 제도가 필요하다. 오케이. 자, 성과에 따른 차별적인 보상은 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거나 더 어려운 일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든다. 아, 뭔가 동기부여, 성취 동기를 자극하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 결과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배치돼요. 이게 뭐예요? 인재의 무슨 배치? 적재적소 배치라는 거죠.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그래서 우리 사회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지. 즉, 역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사회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보상 제도가 필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성취 동기를 자극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는 관점, 무슨 관점이죠, 여러분들? 기능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기능론적 관점. 1번 선지, 기억 선지 볼게요. 자, 기능론적 관점은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불가피한 거. 다른 말로 필수 불가결하다. 필수 불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는 선지고요. 니은의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직업을 위계화할 수 있다고 한다. 이거 여러분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왔잖아요. 차별적인 보상 제도가 필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워딩, 서술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니은도 정답으로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맞습니다. 자, 디귿의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은 지배 집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아, 너무 명확하다 얘들아. 이거 뭐야? 갈등론적 관점이네. 그 다음에 릴선지 가정 배경이 개인의 능력보다 사회적 희소가치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지위라고 하죠. 그 가정 배경이 희소가치 분배 기준에 더 큰 영향을 행사한다라고 보는 관점. 무슨 관점이에요? 갈등론적 관점이 되는 거죠. 되죠, 여러분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을 연결시킨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장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한 번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3학년 올라가면 정말 훨씬 더, 와,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잘 연습하셔서 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록 하죠.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자료 1과 자료 2는 자료 1과 자료 2가 요런 거예요. 자료 1, 자료 2. 벌써부터 머리 아프시죠? 화면 끄면 안 되더라. 그래서 계층 구성 및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 각국의 계층은 상, 중, 하로만 구분하며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씩이다. 단 부모 세대 상층에서 여기 여러분 잡으셔야 돼. 단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상층으로 대물림된 인구와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하층으로 세대 간 이동한 인구는 뭐하다? 같다 라고 하는 거. 요거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따 문제 푸는데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료 1번, 2번을 보시면은요. 자,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걸 본격적으로 활용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좀 공간이 있으시면은 이걸 좀 그려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표를 조금, 매트릭스를 좀 그려주셔야 되는데, 자, 좀 반듯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부모, 자녀, 그다음에 상, 중, 하. 여기 개, 합계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 중, 하, 개. 이렇게. 이 표를 먼저 여러분 꼭 그려 두신 상태에서 이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상, 중, 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결국 우리는 상, 중, 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비율이 기준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상중하를 다 더하면 결국에 얼마가 돼야 되냐? 여러분 100이 되어야 합니다. 10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 중분의 하, 중 더하기 하분의 상이 9분의 1이래요. 그럼 얘를 100의 값으로 치환하게 되면 여기다가 0, 여기다가 0 쓰게 돼서 90분의 10이 되고 두 개 더해서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 세대의 상층이 얼마인 걸 확인할 수 있죠? 10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층이 10으로 빠졌으니까 중과 하는 두 개를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90이 나와야 돼요. 90. 90이 나온 상태에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비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면은 결국에 얼마가 돼야 되냐? 60분의 30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두 개 더해서 90이 되고요. 약분해서 2분의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층은 얼마가 된다? 30이 되고 그다음에 부모의 하층은 60이 돼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이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녀 세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자녀 세대도요. 자, 여기 중 플러스 하분의 상이 100이 나오는데 3분의 1이 나와야 돼요. B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분들? 75분의 25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60분의 20 해보려고 했더니만은 3분의 1은 나오는데 두 개 더해서 100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60분의 20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75분의 25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의 상층이 25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요, 자녀 세대가 빠졌으니까는 요 하와 중만 해가지고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75가 돼야 되고 그것의 B가
1분의 2가 나올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25분의 50으로 맞춰주게 되면은 두 가지 더해서 75가 나오고요. 약분해서 1분의 2, 2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 세대의 하층이 25, 또 중은 50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 2번을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부모 세대 계층 대비 그러면 부모 세대의 전체 상중하 값을 기준으로 한 다음에 계층 일치 비율을 생각해 주는 건데요. 자, 상층은요 40% 일치한대요. 그러면은 부모 중에 상층이 10인데 10 중에 40%니까 4만큼 일치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중은요 부모 30 중에 60이 일치한대요. 63 얼마죠? 냉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18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층은요 60% 중에 30%가 일치한대요. 그러면은요 63, 18 이렇게 이제 일치하는 비율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와우, 빈칸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빈칸 너무 많습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거 어떻게 채워야 되지?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기 부분. 단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상층으로 대물리된 인구, 이게 어디 말하는 건데요? 여기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부분과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하층으로 이동한 인구, 어디 말하는 건데요? 여기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같대요. 오 마이 갓. 여기 그건 얼마입니까? 4. 똑같이 4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채워볼까요, 여러분들? 4, 4, 8이니까 여기 2죠. 그렇죠? 그리고 2랑 18 더하니까 20되고요. 50이니까는 여기 30이네요. 그리고 32랑 18 더하고 48이고 60이니까 여기 12가 되겠네요. 그리고 4랑 10이니까 16이고 25니까는 얼마가 되죠? 9가 되겠네요. 그리고 9랑 18이랑 27이고 30이니까는 3이 되겠네요. 다 됐습니다, 여러분. 요걸 가지고 또 바로 문제 선지를 보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 하나 잡고 갑시다. 뭐냐? 여기 4, 여기 18, 여기 18. 요 대각선은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이 대물림되고 일치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치되는 비율은 4랑 18이랑 18이랑 더하면 얼마입니까? 40%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불일치되는 비율은 얼마냐?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100에서 일치한 40%를 빼주면 돼요. 60%만큼 불일치한 건데요. 불일치의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죠. 상승 이동한 경우가 있고 하강 이동한 경우가 있는데 어디가 상승 이동한 거냐? 바로 이쪽입니다. 여기 부분. 여기가 상승 이동한 겁니다. 부모 중에서 자녀 상으로, 부모 하에서 자녀 상으로, 부모 하에서 자녀 중으로 상승 이동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 12, 30을 더한 값. 이게 얼마죠, 여러분들? 더하면은 51이 됩니다. 51. 51%. 그리고요. 하강 이동은요. 여기 세 군데예요, 여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 상이었는데 자녀 중으로 떨어졌어요. 부모 상이었는데 자녀 하로 떨어졌어요. 부모 중이었는데 자녀 하로 떨어진 하강 이동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수치를 더해 보면은 얼마가 나오죠, 여러분들? 9가 나옵니다. 9가 나오죠? 그래서 51과 9 더해서 60 나와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선지 보면 됩니다. 이제 다 됐어요. 자, 볼까요? 자, 기억 선지 보겠습니다.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어머나, 자녀 세대는요. 부모 세대가 피라미드형이고요. 자녀는 뭐였어요? 다이아몬드형이죠. 그래서 기억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선지는요.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가 불일치하는 자녀보다 적다. 일치하는 자녀의 비율은 얼마고요? 40%고요. 그렇죠? 불일치하는 자녀의 비율은 얼마고요? 60%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가 불일치하는 자녀보다 적다. 맞습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선지 볼게요.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이 세대 간 하강 이동 비율의 5배 이상이냐? 자,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은 얼마였어요? 51%였죠. 하강 이동 비율은요? 9%였어요. 여기다가 곱하기 5 해보세요.
그럼 얼마입니까? 45가 나오죠? 이 45보다 상승 이동의 비율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 선지입니다. 자, 자녀 세대 계층 대비, 요거 분수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상층이 가장 높은지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쪽으로 와 보실까요? 제가 좀 공간이 여기 아래다가 써볼게요. 여기 아래다가 상, 중, 그다음에 하 쓰고요. 기준이 뭐라고요? 자녀 세대 계층 대비예요. 그러면은 25분에 일치하는 게 얼마라고요? 4예요. 그렇죠? 그다음에요. 중은요. 50분에 일치하는 게 얼마라고요? 18이고요. 그다음에 하는요. 25분에 일치하는 게 얼마라고요? 18이죠. 그러면은 상층이 가장 높지 않네요. 어디가 가장 높습니까? 25분의 18, 25의 절반을 넘어서는 하층, 이 하층이 가장 높다라 그래서 리을 선지는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20번에는 니은과 디귿을 연결시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1번부터 20번까지 함께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낮에 문제 푸셨던 기억이 나십니까?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여러분 이번 시험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과 모자란 부분을 정확하게 냉철하게 분석하셔서요. 이후에 겨울방학과 이후에 3학년 과정 가운데서도 수능 개념, EBS 수능 개념, 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또 EBS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까지 이르기까지 철저한 EBS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 사회문화 과목을 공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1등급을 넘어 만점의 길에 이르게 될 것임을 반드시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 뵙기를 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더 밝고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까지 안녕.